저는 오늘 해부학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여태까지 좀 단편적으로 전했던 정보 대신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넓은 시야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부학을 주제로 만화를 그리는 압듈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체에 바짝 들이댔던 제 카메라를 뒤로 빼서 숲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숲이 있으려면 먼저 넓은 땅이 있어야겠죠. 이 땅에는 흙이 있고 그 흙에 많은 영양분을 에너지 삼아서 영양분 삼아서 나무가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숲을 이루죠. 몸에서도 땅과 비슷한 기관이 어디일까 한다면 저는 심혈관계를 뽑고 싶습니다. 심혈관계는 심장과 혈관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데요.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거기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퀴즈를 내겠습니다. 뼈 안에는 혈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없을 것도 같지만 있습니다. 딱 부러진 뼈를 고칠 때 어디선가 재료를 받아와야 고칠 수 있겠죠. 그게 뼈 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숲이 없듯이 심혈관계 그리고 혈액순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은 없고 뼈도 성장하는, 발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좀 안타깝지만 소외된 존재가 있듯이 이 뼈도 뼈 끝을 보호하는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단 예외로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연골이라는 연골의 일부분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연골에는 혈관이 없고요. 그래서 연골이 다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합니다. 또 지금 언급하지 않은 몸의 다른 기관도 모두 심혈관계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숲의 기반이 되는 것처럼 심혈관계도 생명의 기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땅을 봤으니까 이제 뿌리 쪽도 한번 봐야겠죠. 우리 몸에서 뿌리같이 생긴 기관 하면 어디일까요? 신경계가 있습니다. 색깔도 좀 더 뿌리랑 비슷하죠. 신경계는 중추신경이라고 불리는 뇌와 뿌리 같은 몸에 있는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름만 보면은 중추,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고 아래에서 말초에서 마냥 수행만 할 것 같은데 꼭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통이 여기 있고요. 통을 손으로 딱 잡았더니 차갑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더니 달달한 냄새가 나고요. 다시 놓고 눈으로 보니까 민트색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열어서 한 입 입에 넣으면은 화한 맛과 함께 초코 맛도 납니다. 네, 우리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은 겁니다. 이렇게 눈, 코, 입, 그리고 피부로 느낀 정보가 뇌로 올라가서 뇌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이건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맛있다, 이게 아이스크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아닌 분들은 다른 맛 아이스크림으로 좀 혀를 씹고 싶어 하시겠죠. 신경계는 이렇게 판단은 위에서 내리지만 위아래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회사로 치면 결정은 사장님이 하는데 악덕은 아니어서 직원들 말을 귀담아 듣고 건의도 잘 수용하는 그런 회사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념 속의 사장님은 대체로 완벽하시기만 하시지는 않죠. 어째서 직장인들에게 회사 정보를 공유하고 별점 매기는 사이트가 그렇게 중요한가를 생각하면 뇌도 역시
왜 그런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 손이 다쳤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손가락 끝을 다친 거예요. 그러면 보통 통증은 다친 곳에서 뇌로 통증 신호를 보내서 아프다고 인지를 하는 게 흔히 통증을 느끼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아예 자극이 없거나 혹은 통증을 느낄 정도의 자극이 아님에도 아픔을 느끼는 질환이 존재합니다. 몸의 일부분이 없지만 거기에 통증이 있다고 느끼는 환지통 혹은 환상통, 그리고 조금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만성 통증이 그 예시입니다. 즉, 뇌 자체에서 사장님이 스스로 통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제 어깨 쪽을 보시겠습니다. 어깨 쪽에는 이 안에 위팔신경얼기라고 해서 신경이 마치 전선처럼 복잡하게 여러 개가 꼬여서 몰려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자체가 자극을 받으면 여기가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팔꿈치가 아프거나 혹은 거리가 더 떨어져 있는 손목 혹은 손이 저려질 수도 있습니다. 손이 저려진다. 손목터널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지나서 손으로 가는 신경이 주변 구조물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자극을 받아서 손이 저려지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손목이 아니라 위팔신경얼기가 자극을 받았는데 손이 저려진다? 좀 이상하죠? 이렇게 거리가 실제로는 떨어져 있지만 병원에서 이 위팔신경얼기를 치료했더니 손저림이 나았더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경계는 뇌 자체에서 어떤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말초신경과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신경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또 저쪽에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작가님은 작품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특히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 전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 정보만 이렇게 나열하고 이렇게 코멘트 다른 정도의 책이나 동영상 그런 거는 이미 많이 있고, 저는 조금 더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게 하려고 뭐 시중에 인터넷에 막 도는 밈, 개그 이런 거 혹은 다른 만화, 영화 이런 거를 표지에 좀 패러디를 해가지고 해부학을 잘 몰라도 아무튼 이거를 보면 좀 웃을 수 있게, 그래서 웃다가 정신 차려보니 해부학 용어가 친숙해져 있게 하려는데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식으로 좀 다가가기 쉽게 표현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올라가서 숲풀과 나무에 해당하는 가장 관심들이 많으신 근육을 보겠습니다. 또 상상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시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소는 한쪽이 내려가야 반대쪽이 올라오고 또 여기가 내려가야 반대쪽이 올라올 수가 있죠. 일부 근육의 움직임도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 시소와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팔을 보시면은 흔히 알통이라고도 부르는 이두근, 위팔 두갈래근이 여기 있는데요. 이 근육은 팔의 시작 부분부터 길게 내려와서 팔꿈치 관절 아래에 있는 뼈에 붙습니다. 즉, 관절을 지나는 근육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을 힘을 줘서 수축을 하면은 알통이 볼록 올라오고 길이가 근육의 끝과 끝이 짧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중간에 있는 관절을 굽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죠. 누군가는 얘를 펴줘야 합니다. 이걸 펴주는 근육은 일명 삼두라고 부르는 위팔 세갈래근인데요. 이 근육은 뒤 팔뚝에 붙어 있고요. 똑같이 저 뒤에서 팔의 시작에서부터 길게 내려와서 팔꿈치 뼈에 붙습니다. 그런데 얘가 붙는 뼈는 팔꿈치에 있지만 사실 이 뼈는
팔꿈치 아래에 있는 뼈이기 때문에 앞에 근육과 마찬가지로 팔꿈치 아래에 있는 뼈와 붙어서 관절을 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삼두가 힘을 주면은 위팔 두갈래근과 똑같이 통통해지면서 끝과 끝이 짧아지며 관절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두근이 쥐가 나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 계속 수축을 해가지고 풀어주지 않는다면 뒤에 있는 삼두가 아무리 힘을 줘도 얘를 펴기가 힘들겠죠. 아까 시소가 한쪽이 내려가야 반대쪽이 올라가듯이 관절도 한쪽 근육이 풀어주고 놔주고 합이 잘 맞아야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알아채셨나요? 제가 근육 얘기를 한다면서 관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육은 뼈에 붙어 있고 관절을 지렛대처럼 사용해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뼈를 빼놓고 근육을 얘기한다 하면은 관절이 굉장히 서운해하겠죠. 그런 관절을 위해서 근육과 관절의 상호작용을 조금 더 넓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발목이 있습니다. 발등을 당기거나 발꿈치를 드는 동작을 할 수가 있죠. 발목도 팔의 이두근, 삼두근과 똑같이 앞에 있는 정강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발등을 당기고 뒤에 있는 종아리가 수축을 하면은 발 뒤꿈치를 듭니다. 그래서 얘네도 서로 합이 맞아야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꽉 수축을 해서 놔주지를 않는다면 아까 팔처럼 이제는 발등을 당기기가 힘들겠죠. 제가 스쿼트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동작을 하면 하체에 있는 발목, 무릎, 그리고 엉덩이 관절을 다 쓰게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근육들이 합을 맞춰서 관절을 움직이는데 이 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 여러 근육과 관절이 합심해서 동시에 움직이게 방금 스쿼트였죠. 어떻게 보면 조별과제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별과제 모두가 참여를 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죠. 발목에서 발등을 당기는 동작은 발등과 정강이가 가까워지는 동작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쿼트를 할 때는 제가 발등을 따로 당긴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발등과 정강이가 가까워진 자세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제 뒤에 있는 종아리가 수축한 거를 안 풀어주면 충분히 발등을 당길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 앉으려고 하면은 엉덩이와 무릎은 나름 할 걸 다 했는데 발목이 굽혀지지가 않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좀 어정쩡한 스쿼트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릎과 엉덩이는 할 일을 다 했는데 발목이 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어정쩡한 자세가 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조별과제는 완성을 해야죠. 동작을 비슷하게는 해야 하니까 마치 완성한 것처럼 앞을 보려고 허리가 과하게 휘고 등과 목도 좀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앞을 보지를 않고 지금 바닥을 보고 있죠. 이게 완성한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완성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허리를 좀 과하게 꺾게 되고 이 과정에서 등과 목도 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허리가 아픕니다. 시작은 종아리 근육이 놔주지 않은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발목이 일을 못해서 다른 친구들이 무리를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조별과제도 누군가 빠져서 다른 인원들이 고생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조별과제가 하기가 싫겠죠. 우리 몸도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반복을 하면은 그 빈자리를 땜빵했던 관절과 근육들이 버티다 못해서 다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예시이고요. 스쿼트를 끝까지 앉지 못하는 사람이
전부 다 발목이 원인이다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운동 동작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하고요. 하나로 이렇게 단정 지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도 근육의 연결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관절과 근육의 관계에 집중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꾸려봤습니다. 이제 좀 멀리 떨어졌던 카메라를 다시 가까이 가져가면 근육이 있고 거기보다 더 가까이 가져가면 뼈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뼈는 해부학의 아이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해골 하면 얼마나 친숙한가요? 여기저기 뭐 무늬, 일러스트, 그림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숲에는 눈길을 끄는 꽃이 있다면 몸에서는 그게 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뼈는 뼈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뼈와 뼈가 연결된 관절, 그리고 관절들이 이어져서 마치 건물의 철골처럼 그야말로 몸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몸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까 보셨던 제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제 손에도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수의 뼈가 모여 있습니다. 그 말은 관절도 많다는 거겠죠. 이렇게 굽혀지는 손가락 자체가 전부 다 관절인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바닥에도 작은 뼈 8개가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관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의외의 관절 하면은 개 해골이 있습니다. 해골이 머리가 둥글둥글하고 원효대사가 여기에 고인 물을 마셨다고 하니까 마치 그릇처럼 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깨진 도자기처럼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한 조각들이 합쳐져서 해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관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절은 아니고요. 아주 살짝 움직여질 수 있는 관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 뼈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척추죠.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가 될 예정인 척추입니다. 근데 사실 얘는 척추가 아니라 척주입니다. 둘이 뭐가 다르냐 하면 척추는 블럭 장난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블럭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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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기둥이 된 게 척주입니다. 그러면 뼈가 있다면 이 사이사이도 전부 다 관절이겠죠. 이런 관절들은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사이에서 뭔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척추에서는 디스크라고 부르는 척추 사이 원반이겠죠. 뼈는 생각보다 변화가 많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뼈를 구성하는 칼슘을 많이 잃게 되면 뼈 속의 구조물이 점점 없어지는 골다공증, 요즘 말로 뼈 엉성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뼈 속 구조물을 점점 더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근력 운동처럼 어떤 부하를 자꾸만 받게 되면 이 상황에 적응해서 뼈 속의 구조물을 점점 더 채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뼈 안쪽이 변하는 것 외에도 뼈 바깥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뼈고요. 이게 근육입니다. 아까 근육이 뼈에 붙어 있다고 했죠.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팔꿈치 방향으로 당겨지는데 이 힘이 너무나 강하면 뼈도 당겨지는 힘을 버티다 못해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당겨지는 방향으로 마치 자라듯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아직 뼈가 다 여물지 않은 청소년들은 물론이고요. 뼈가 다 자란 성인들도 이러한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몸을 든든하게 지지하는 철골이니까 사고가 나서 부러지거나 이런 거 아니면 별일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노인뿐 아니라 젊은 층도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관심이 필요한 꽃 같은 존재, 꽃 같은 기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퀴즈를 하나 냈었죠? 뼈 안에 혈관이 있다, 없다.
해서 있다고 했죠. 뼈도 이 혈관으로 근육처럼 재료를 공급받아서 채워 넣기도 하고요. 내용물을 뺏길 때도 이 혈관을 통해서 뺏기는 거기 때문에 심혈관계와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근육 때문에 뼈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기 붙어있는 근육도 뼈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관절과 뼈도 있지만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요. 뼈에 문제가 생겨서 고정을 하게 된다면 기부스를 하면 그 부분을 쓰지를 못하겠죠. 안 쓰는 근육은 약해집니다. 근육이 피해를 입은 거죠. 이렇게 뼈와 근육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겁니다. 또 호르몬이라는 애도 몸 구석구석 관여를 합니다. 호르몬은 내분비계라고 불리는 여러 기관에서 만드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전신에 고루 퍼져 있죠. 췌장이라고 부르는 이자, 갑상샘, 그리고 부신, 또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난소, 고환도 내분비계에 해당합니다. 일부 호르몬은 오늘 본 뼈와 근육이 사라지는 데 영향을 끼치고요. 또 걔네가 자라는 데도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계 말고도 머리가 아픈 게 또 늘었죠. 하지만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기관만 본다면 그만큼 힌트를 놓치는 게 됩니다. 한정된 정보는 그만큼 시야를 좁히게 되니까요. 적은 정보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면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결론은 해부학을 볼 때 각 기관의 개성을 알고 부분 보면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난 이미 일부분만 봤는데 좀 띄엄띄엄 아는데 그래도 나중에 카메라를 뒤로 빼서 전체를 보는 거를 목표로 삼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제 설명이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제 만화를 통해서 해부학을 많이 아시게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경로로든 해부학을 많이 친숙하게 생각하셔서 저랑 같이 해부학 드립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